자, 그래서 2020년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쭉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긍정적인 게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았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올 부동산 지도엔 국민의 눈물 자국만 선명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1주택자는 세금이 과중되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고요. 치솟은 집값에 무주택자는 평생 새 살아야 되냐라는 소름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장려해놓고 투기꾼 취급한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도 2년 후가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세입자와 임대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입장에 따라서 지금 분쟁 사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 소유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는요, 전세난의 매물이 부족하고 대출 규제 강화로 영끌 매수도 불가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한 차례 사용해도 2년 후에는 집 구하기가 어렵다, 고민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1주택자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모두가 상승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해놓고 돌연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사업 자체를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투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몰고 가는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고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저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임대차 매물이 줄어? 내 집을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만 올바른 주택 소유 형태고 나머지는 다 투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지금 패러다임을 끌고 가면서 모든 부작용이 다 나온 거예요. 예. 임대 사업 자체가 불로소득, 투기, 환수해야 되고, 세금 두들겨 죽여. 거의 그런 느낌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까지 주택 공급의 80~90%를 담당하던 민간의 임대주택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만드니까 임차인들은 집 구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실수요자도 또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도 잠가놓으니까 대출받아 살 수도 없고 갈 길이 없는 거고, 유주택자들도 지금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쫓아가고 싶은데 대출은 잠겨있지, 상급지로 옮기고 싶어도 점프하기도 힘들지. 예. 그렇다고 또 이제 괜히 덤탱이로 주택 갖고 있다, 세금 더 내게 생겼지. 다주택자들은 언제는 집 좀 사주세요 했다가 정권 바뀌었더니 집을 많이 갖고 있어 이 개새끼야. 이 꼴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일 놈 돼버렸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세금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급증한 상태고, 그 세금을 결국은 혼자 맞고 죽을 수 없으니까 야, 월세 더 내라, 이 얘기 지금 임대료 올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살 길 나름 찾고 있고, 결국 이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이게 맞는 방향이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사다리도 만들어 놔야 되지만 이런 실수요로 가기 힘든,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주거복지, 사실 주거복지 또는 어떻게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방향의 생각에 대한 문제겠지만 조금 동의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이걸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유토피아였는지 그건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어쩐 이유든 간에, 전자든 후자든 간에 지금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고, 저야 사실 그냥 세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국 자산의
리셋을 하고 하면서 대비해가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살 길을 찾으면 되는 거고, 저도 살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제 사실 저는 살 길이 그냥 살만하죠. 사실 유주택자는 그나마 좀 살만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이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종부세 내는 거 너무 억울한데 힘들면 팔아라. 팔고 세금 뭐 다 뺏어가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팔고 하면 버틸 상황은 나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게 들어서 나라가 다 뺏어가니까 그게 원망스러운 거지. 그렇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쫓겨나는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거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하고 좀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만, 양질의 주택을 필요한 곳에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서울 가깝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니잖아요. 서울 외곽에 옆에, 한 블럭 옆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에 분양용 주택도 아니고 임대용 주택들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하거나 차익을 누릴 수 없게끔 하는 임대주택에 준하는 어떤 갖고 있다 팔 거면 공공에다 다시 팔아라고 한 뭐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이런 근본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를 통해서 자산 증식 또는 이제 어떤 실물 가격에 대한 가격 변화, 돈 가치 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해칭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기존의 어떤 주택 공급책을 배제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 구역들 엄청 많이 해제한 부분들, 재건축들 사업 인가 안 해주면서 지연시키고 막고 있던 부분들, 사업이 막바지까지 왔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증가시켜서, 물론 그 돈 갖다 쓸 거야 라는 뜻은 알겠지만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멈추게끔 만드는, 결국 그래서 도심 지역에 새 집이 공급될 수 있을 만한 길들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많이 상당 부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러가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매질만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못하게 막아놓고 지금 와서야 공급 부족하니까 역세권 주변에 고밀 개발해서 아파트 짓겠다 이런 이제 대책들 내놓고 공공주도화에 그런 걸 하겠다, 임대 아파트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왜 아파트를 줘?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그렇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용적률을 과도하게 밀도를 높여서 왜 이상한 건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받아들여지고, 정부가 지금 그 얘기가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지금 적어도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할 거다. 지금 사람만 바뀌면서 요번에 또 이제 바뀐 뭐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SH공사 사장님이었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박원순 시장님 캠프에 있던 분이고, 계속 그쪽에 해왔던 그런 거잖아요. 그 방향을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브레이크,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정답인가?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역세권 주변의 소규모 토지 지주들만 논하는 거예요. 도시 계획 다 엉클어지는 거고, 도시의 밀도 계획 다 엉클어지는 거고,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할 사람들을 원하는 주택이라고 조합 형태로 가라고 하면 되게 고민할 텐데, 민간 사업자들 소규모 토지들은 한번 팔고 나가는 거면 비싸게 팔고 갈 수 있으니까 되게 희망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조금 제고했으면 좋겠는데 제고하겠어요. 그냥 정해졌으니까 그냥 가겠지. 그러겠지. 예, 그 큰 흐름이 이미 돌파하고 있냐. 그러니까 골든타임 다 놓치고 이상한 땜빵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숫자가 물량이 나올 것이냐. 음. 그리고 유의미한 숫자 물량들이 나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어요. 역세권 고밀 개발 이게 지금 내년도에 아주 난리가 날 하나의 재개발 떡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00 몇백 세대 지을 수 있었던 사업지를 역세권 고밀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4,000세대 넘어 그렇게 되면서 임대 아파트 1,000 몇백 개 막 이렇게 지금 고밀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0세대 지을 단지에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지. 근데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동네 빌라들, 집가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걸 자꾸 하겠다라고 부추기면 그 동네의 집가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될 것 같았던 지역들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그런 올해까지는 아파트 또는 사업이 결정된 재개발 지분들, 수도권 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미개발지. 이 동네 앞으로 재개발한대요.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그거 한대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미쳐 날뛰게끔 하는. 그러니까 또 정부의 이런 정책이 그런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일단 가장 큰 오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들을 빼놓지 않고 해왔다가 이제 와서 공급을 늘려갔다는 부분은 왜 이런 악수를 두게 됐을까라고 보면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은 실수요자들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흑백 논리, 기준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현실과하고 타협이 안 되고 시장하고 타협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즉 옳고 그름, 흑백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수요하고 공급 양쪽을 다 건드려야 할 텐데 수요에 대한 억제는 뭐 차근차근 확실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실수요를 위한, 그러니까 소유를 위한 공급, 그 다음에 임대를 위한 공급 두 가지가 측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초기의 정책에서는 민간을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 공급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자를 갑자기 급해지 시킴으로 인해서 임대 공급을 끊어 놓으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이 공급하는 형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의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도 참여를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공만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매수 공급도 완전 끊겨버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실수요만 바른 주택 소유 형태다라고 하는 무슨 교조주의적 그런 어떤 가치관이 망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공급 문제는 우리 3-4주 전 그때 별별 수다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족해졌네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들은 계속 많이 있어.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들 또는 새로 부수고 짓는 물량들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 세운 부분들 규제가 들어서면서 그냥 냅뒀으면 갈 것들이 멈춰 선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크게 작동을 했고 두 번째는 재고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만이 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아파트 가보면 저 집 좋아 보이는데 살까? 그냥 좀 나는 새 집까지는 그렇지만 그 옆에 좀 재고 아파트, 중고 아파트, 그러니까 연차 있는 아파트를 살까? 이런 수요들이 가서 받아줄 매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매물도
사실은 이 실수요 우선 정책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이러면서 매물들이 싹 잠기게끔 하는 영향들이 지금 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재고주택 시장의 매물들도 사라지게끔 한 정책의 부작용들이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2020년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쭉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긍정적인 게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았을까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이요? 네. 난 다 싫어. 부정적인 게 많은 것으로. 저는 뭐 그냥 제가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2017년 대책 때 파리 대책 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2017년, 18년 그때도 계속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계속 단추가 어긋나면서 껴지고 있거든요. 바로 잡고 다시 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진 거일 수도 있죠.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 끼워진 거고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얼그러지는 그게 계속 부작용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일정 부분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묶어주니까 옆에도 올라가고 묶어주니까 옆에도 올라가서 중개업하는 사람이 뭐가 좋아? 거래가 많이 돼야 좋지. 내가 볼 때는 이게 거래가 좀 되는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은 좋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 지금 되게 원망할 텐데 왜 임대거래도 다 막혔지. 그게 문제야. 네, 임대거래도 다 막혔지. 매매거래도 하려면 뭐 있어야 되는 게 많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시달리는 거 많고 뭐만 하면 다 중개업자 계약 해제하고 그렇죠. 급등하면서 그런 사건 사고 터지는 원인 되고 나 같으면 일을 박박 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뭐 일단 보면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따뜻하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나름대로 보면 그분들에게는 괜찮은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받았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도 어쨌든 거래라는 게 생겨나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았다. 하긴 요 지금 상승장 이전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찬바람 쌩쌩 불고 거래라는 게 없고 전세 정도로 맞아요. 근근히 유지했던 지역들도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면에 우려가 되는 거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3법 되거든요. 6월 1일부터. 거래 신고. 네네. 그래서 3법 되면 이제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같이 하게 됩니다. 4년. 진짜 지금 벌써 깝깝합니다. 매물 하나도 없어요. 전세 매물. 네. 그러니까.